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2남성교회 이렇게 찬양하신 거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원래 한국교회는 여전도회가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 정말 남성교회가 큰일을 한번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여러분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제정세와 외교를 모르면 큰일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세상 돌아가는 실정, 특별히 국제정세와 국내 정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게 외교를 잘 못하고 있죠, 그죠?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그런지, 알면서도 그러는지 지금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진 일이 있는데 그게 조금 중요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두 나라는요, 맨날 전쟁하고 싸우던 나라예요. 두 차례나 영토 분쟁을 아주 심각하게 했던 나라인데요. 이 나라들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여기 지금 왜 전쟁하냐면 저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원래 지역으로는 이 아르메니아 쪽에,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쪽에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니체반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니체반 뭐 자치공화국 그러는 데인데 여기는 거꾸로 그 땅은 아르메니아 속에 있는데 사람들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난 8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이 두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를 불러서 평화협정을 맺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총리는 그거 지명서가 있으면 자기가 바로 사인하겠다,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두 나라가 이제 매우 가까워졌는데, 이 나라가 평화협정 맺은 게 국제적으로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그 이유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요, 여기에 바쿠라는 이 항구 도시가 있는데, 요 아제르바이잔 이 서쪽에 있는 바쿠라는 요 도시가 세계적인 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카스피아라 그러죠. 요 바다, 이 바다 건너서 투르크메니스탄, 또 저 위에 카자흐스탄에도 유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동에만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도 전부 다 유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에 있는 유전의 기름과 천연가스를 곧바로 유럽 쪽으로 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 투르크메니스탄 쪽에는 지도가 없어졌네. 이쪽에는 벌써 바다 밑으로 송유관이 설치가 돼 있어서 바로 원유를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카자흐스탄은 여기 바쿠 쪽으로 송유관을 놓으면은 이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이거를 유럽 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그동안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서 유럽을 호령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이란도 원유를 무기로 해서 서방 세계를 위협해 왔는데 이란도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쿠 유전이 바로 이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두 나라가 죽어라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통해서 송유관을 설치해서 유럽 쪽으로 기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잖아요. 빨간색은 천연가스 보내는 관이고요.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원유를 보내는 이 가스관인데, 이게 지금 전부 이 조지아라는 나라를 통과해요. 근데 조지아는 러시아랑 친한 나라라서 그쪽으로 송유관이 지나가면은
러시아가 이제 압력을 행사해서 얼마든지 이 송유관을 잠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사실상 이거를 이 아제르바이잔 남쪽으로 해서 아르메니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송유관을 빼내면은 길이도 훨씬 짧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 두 나라가 그동안 전쟁하는 바람에 그쪽으로 송유관은 못 뺐는데 이번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두 나라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게 해서 여기에 새로 송유관이 지나게 된 겁니다. 그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지도를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쿠에서 이 송유관이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 남부 국경이고 이란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미국 기업이 가서 송유관을 놓고 철도를 놓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게 평화협정을 맺은 결과로 이 지역에 미국이 투자를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쪽에 이 루트를 미국이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이 바쿠에 있는 기름을 유럽으로 빼낼 때 저쪽 루트로 빠르게 짧게 경제성 있는 루트로 빼낼 수 있게 됐는데 이 루트를 개발할 때 이란이 그동안 죽어라고 반대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현재 이제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 송유관 루트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란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유 파워를 반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글로 지나가는 거를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크게 보면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루트 있죠.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개발해 놓은 1대1로입니다. 중국이 1대1로를 개발했는데 거기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송유관이 다 지나가는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에 새로운 송유관 시설을 만들어서 이 송유관을 이쪽으로 빼돌린 거예요. 이렇게 빼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중국이 죽어라고 1대1로 만들어서 거기 송유관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미국이 한 구간을 뚝 잘라가지고 방향을 싹 바꿔서 아르메니아 쪽으로 지나가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 했냐면 이쪽에 1대1로를 미국이 납치했다 이렇게 납치했다.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이 거기 검문소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중국이 만들어 놓은 1대1로 그죠? 또 러시아가 개발해 놓은 송유관 이런 거를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두 나라가 평화 협상하게 하고 거기에 송유관 설치해서 이거 기름을 싹 빼돌려서 이쪽으로 가져가게 한 겁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힘을 파격적으로 이제 약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 1대1로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간 게 해로인데 여기 중국이 만들어 놓은 1대1로 해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1대1로 해로도 결국은 요 지역 여기 이제 뭡니까 그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 지부티라는 곳에 미군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예멘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통과하는 배들을 이제 예멘에서 위협하고 하는데 이 부분만 이제 미국이 정리를 해버리면 육로건 해로건 중국이 만들어 놓은 1대1로가 전부 다 어떻게 무력화된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그래서 이게 일석삼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때려잡고 중국도 때려잡고 코카서스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친미 국가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라는 거예요.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아닙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도 아니고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도 아니고 누가 주도한다고요? 미국이 주도하는. 예, 맞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지난주 트럼프는 영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바그람 공군기지를 돌려받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지난번 이 바이든 대통령 때 이 바그람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갑작스럽게 철수를 해버렸어요. 거기 있는 미군 장비 다 놔두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려줬는데 트럼프가 뭐라 했냐면 이걸 다시 내가 돌려받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군기지에서 비행기가 뜨면요 1시간 안에 중국 국경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의 서쪽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은 중국의 핵시설들이 여기다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서방 국가들랑 이제 대결해야 되니까 이 동쪽 해안가에 핵무기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쪽에 인구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전부 다 서쪽 그 사막 쪽으로 가서 거기 숨겨놨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 바그람 기지를 미국이 되찾으면은 그러면은 여차하면은 지난번에 이란에서 그 핵시설 폭격했던 것처럼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국의 핵시설 다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프가니스탄에 히토류가 있대, 히토류. 근데 그 미국이 히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히토류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미국이 히토류를 개발해서 돈 주고 다 사갈 테니까 그 대신에 그 공군기지 내놔라. 그랬더니 아프가니스탄이 뭐라 했냐면 다른 나라한테는 못 주는데 미국하고는 협상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해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뒤통수에 이제 칼을 탁 들이민 거예요. 9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마약 유통과 불법 약물 주요 생산국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23개의 국가가 마약 유통과 생산에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23개의 국가와 트럼프는 어떻게 한다? 전쟁을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 트럼프가 겨냥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이 문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중국이 펜타닐 중간 원료 최대 원산지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너무 오랫동안 중공은 멕시코 등에서 펜타닐이 생산되도록 만들어왔다. 첫째, 펜타닐 중간 원료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고, 둘째, 중공 회사들이 카르텔에 중간 원료를 판매하는 것을 방관해왔다. 중공이 펜타닐 중간 원료의 유통을 막기 위해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중공에 대해 추가 관세 20%를 부과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 그 다음 거요. 또한 테무 등을 통한 저가의 자파 물품 소량 수입에 대한 면세 조치를 취소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중공 회사들이 이를 통해, 그러니까 테무 같은 걸 통해서 마약 물질을 보냈기 때문이다. 또 니타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펜타닐보다 훨씬 더 위험한 마약이래요. 그 다음에 메타암페타민, 우리가 말하는 히로뽕이죠. 이것들이 전 세계에 범람하는 상황을 초래한 핵심 공급 국가 역시 중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 날 9월 16일 날 미국의 FBI의 수장인 캐시 파텔이 의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금년에 압수한 펜타닐 양이 얼마냐면 1600kg입니다. 16톤입니다. 16톤. 펜타닐이라는 거는 요만큼만 그냥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그냥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독극물인데 그거를 16톤을 FBI가 금년도에만 압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16톤이면 어떤 양이냐? 전체 미국 인구의 3분의 1, 그러니까 한 1억 5천만 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마약을 압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미 해군이 뭐 마약 카르텔, 저 배들, 보트 이런 거 지나가는 거 막 폭격하고 하잖아요. 저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문서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23개 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그중 하나가 베네수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모가지에 현상금 붙어 있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5천만 불입니다. 5천만 불. 네, 5천만 불. 누구든지 마두로만 때려잡으면 5천만 불 잡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뭐인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원하는 게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베네수엘라와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거 다 누구와의 전쟁이다? 중국과의 전쟁입니다. 중국. 예. 마약 카르텔. 전 세계 마약 카르텔의 두목은 누구냐? 중국 공산당이다 이겁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은 중국 안에서는 이 마약 사범을 그냥 공개 처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중국 국내에서는 마약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뭐예요? 마약을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수출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초한전. 그죠? 영어로 unlimited warfare라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난 4월 초에 강릉에서 노르웨이 국적의 배에서 코카인 2톤을 압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카인 2톤이면은 어느 정도냐?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인 거예요. 이 배가 출항한 곳이 어디냐면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바로 이 중공의 중간 원료를 받아서 코카인을 생산해내는 마약 카르텔, 마약을 제조하는 국가인데 이 멕시코에서 출발한 배가 우리나라의 강릉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코카인 2톤이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압수한 거는 동해 지방 해양경찰청이 이제 그 압수를 했는데 뉴스에 신문 보니까 이 정보를 준 것은 누구다? 미국의 FBI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두루두루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아니었으면 코케인 2톤이 우리나라 막 돌아다니고 이제 난리 나는 건데 이거 다 미국 사람들이 다 FBI가 막아준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검찰에 마약 수사 전담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잘해가지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 뭐 검찰청 없어졌죠, 그죠? 예, 검찰청 없어지고 마약 수사팀이고 뭐고 이거 이 활동 정지된 지 벌써 수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특별히 10대, 20대 사이에서 마약을 흡입하다가 이 적발돼서 잡힌 마약 사범의 숫자가 급속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럽연과 중국 1대1로를 끊어버린 폴란드. 9월 4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이라고 하는 유럽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뭐냐면은 35개국 중에서 26개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군수품 지원만 했는데 이제는 실제 병력을 투입하겠다, 파병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게 전쟁의 그 범위를 완전히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예요?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전쟁이죠. 근데 여기 이제 유럽 26개 국가가 병력을 파송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전쟁은 어떻게 돼요? 유럽 대 러시아의 전쟁으로 완전히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내려지니까 이게 4일날 회의가 열렸는데 9월 7일날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폴란드 영공에 이게 드론이 이게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19건의 거의 20건의 드론이 폴란드 쪽으로 막 날라와가지고 폴란드가 이 드론을 격추하고 막 그랬는데 폴란드 외무부 장관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하룻밤에 러시아가 20번이나 실수로 우리 영공에 드론을 보냈다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공중전이 7시간 동안이나 지속됐대. 그래서 폴란드 공군에서 F-16 뭐 별의별 헬리콥터까지 다 출동해가지고 드론을 격추했는데 네덜란드 공군까지 출동했답니다. 네덜란드 공군에서 F-35 전투기. 그 다음에 루마니아 영공에도 드론이 2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F-16 2대가 출격해서 뭐 이렇게 대처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송하겠다 그렇게 결정하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한 거야? 그래?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런 거야.
이 드론도 너희 못 막으면서 너희가 무슨 우리랑 전쟁을 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놀리는 뜻으로 드론을 보낸 거죠. 러시아는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드론 침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1일 자정부터 동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동부 국경이 뭐냐면 폴란드하고 벨라루스 국경을 말한 건데 이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을 지나서 뭐가 들어오냐면 철도가 들어오는데 그 철도가 뭐예요? 바로 중국의 1대1로 철도예요. 1대1로 철도가 원래 벨라루스 통해서 폴란드 거쳐서 독일로 들어간다면 여기 나온 거 보이죠? 이게 철도인데 벨라루스 폴란드 지나서 독일로 들어간다면 이게. 근데 폴란드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 국경 막아. 이제부터 철도 못 들어온다. 딱 막은 거야. 근데 이상하죠? 러시아랑 유럽이 갈등을 맺고 있는데 유럽은 왜 중국의 1대1로 철도를 탁 막아버리죠? 유럽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 팀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 팀. 그래서 러시아한테 엿먹어라. 그게 뭐냐면 러시아, 중국 너희들 한번 엿먹어봐라.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딱 육로 수송 루트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이 루트가 2024년도 기준에서 얼마만큼의 교역이 있었냐면은 41조. 우리나라 돈으로 41조. 250억 7천만 유로 상당의 상품이 1년 동안 이 루트를 통해서 교역했는데 이게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러시아하고 중국 할 때. 우리 우습게 봤어 너희가? 그래 일단 옆부터 먹고 시작하자.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우습게 보지 마. 한판 해보자는 거지. 그래 한판 해보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이 러시아하고 지금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3차 세계대전, 그죠?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 한판 붙으면 3차 대전이죠.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 내부 정세입니다. 그 다음 거요. 중국 시진핑은 지금 현재 필사적으로 버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권력의 추는 이 장류샤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원래 시진핑은 11월 달에 북경에서 트럼프와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를 초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10월 말에 중국에서 공산당 3중 전회라는 게 열려요. 거기서 시진핑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아마도 여차하면은 그때 이제 권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큰데 그걸 시진핑은 막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트럼프를 불러서 11월 달에 거기서 정상회담을 함으로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온 세계에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우리 중국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사된 게 뭐냐면은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 동안에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다. 다들 얘기 들으셨죠? 그때 뭐 미중 정상회담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실제적인 정상회담 아니에요. 원래 미중 정상회담 하려면은 워싱턴이나 북경에서 해야 되고요. 한 2박 3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경주에서 잠깐 그냥 얼굴 보고 하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상회담도 아니고 상징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 그런 거야? 내가 왜 네 들러리 서줘야 되냐? 내가 왜 네 들러리 서냐? 안 간다. 시진핑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9월 18일이면 지난주 목요일에 북경에서 샹산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의 국경절 그 군사 퍼레이드와 연결되어 있는 회의인데 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회의란 거예요. 근데 이 회의를 시작할 때 매년 어떻게 했냐면 시진핑이 축사를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시진핑 축사가 생략됐습니다. 생략됐어요.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다. 그 대신에 시진핑 대신에 누가 나와서 이제 설쳤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얼굴 잘 아세요? 중국의 누굽니까? 장류샤라고 하는 그 군인이죠.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실제적으로 중국의 정권 권력을 잡고 있다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장유샤가 이름이 무슨 뜻인가 좀 찾아봤어요. 한자로. 그랬더니 유가 뭐냐면
중국말로 이어우라는 단어인데 또라는 게 또. 그다음에 샤는 뭐냐면 시아라는 단어인데 시아가 뭐냐면 협객 있죠, 협객. 협객할 때 협자를 시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어우 시아 그러면요 또 협객이야, 또 협객. 장또 협객. 부모님이 아까 우리 전 목사님 오전 예배하실 때 이름 잘 붙여줘야 된다 했잖아요. 부모님이 붙였는지 동네 동석이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름을 또 협객이라 붙여서 또 협객. 그래갖고 지금 협객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중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틱톡을 미국 기업인 오라클이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틱톡이 뭐냐면요 카톡 같은 건데 중국 애들이랑 미국 젊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SNS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미국에서 많이 퍼졌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뭐라 했냐면 틱톡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못 쓰게 만들겠다, 추방하겠다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는데 나중에 방침을 바꿔서 틱톡을 미국이 사겠다 이렇게 방침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샀어요. 미국의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샀는데 오라클 회사 사장은 누구냐면 트럼프랑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서는 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SNS인데 미국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틱톡을 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카톡을 다른 나라가 사간 거랑 비슷한 거예요. 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중국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틱톡의 그다음 거야. 틱톡의 알고리즘도 미국인들이 통제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그걸 발표했는데 이 알고리즘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틱톡 안에서 돌아다니는 메시지를 관리하는 이제 프로토콜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요런 내용이 있는 그런 메시지는 퇴출해버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퇴출시켜.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는 널리 유포시켜. 그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그렇게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동안 중국 회사, 즉 중국 공산당이 이 틱톡의 알고리즘을 다 이제 만들어서 메시지를 유포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 회사가 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알고리즘도 다 어떻게 한다? 관리한다. 이렇게 돼요. 관리한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미국 젊은이와 또 누구예요? 중국 젊은이에요. 중국 젊은이. 그러면 미국 측에서 알고리즘 바꾸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메시지 같은 걸 이제 올리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중국 젊은이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앞으로 얼마든지 틱톡을 통해서 유포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중국은 아주 어렵게 됐어요 앞으로.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부탄이 아니고 티벳에서 젊은이들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중국도 젊은이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 중국에게는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깅그리치의 한국 상황 평가입니다. 뉴트 깅그리치라는 분은 전 연방 하원 의장 출신인데요. 18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새 정부가 반종교적이고 너무나 왼쪽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로 우려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또 그는 트럼프 정부도 또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을 나처럼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깅그리치가 그 17일 날 트위터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새로운 좌파 정부가 여러 종교를 공격하려는 미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7일에는 뭐 언론 기고를 통해서 한국 내 보수 정당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그걸 거론하면서 이렇게 종교 탄압하고 이렇게 하는데 탄압이 숨이 막힌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깅그리치라는 분이 한국을 되게 걱정한다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왜 걱정할 것 같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또 그와 함께하는 이 권력의 핵심 세력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이재명이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은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권력에 서열이 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에 뭐예요?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주장입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거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린 거예요. 상권 안에 뭐가 있다? 서열이 있다. 그럼 그게 분립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분립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입법부가 사법부한테 야, 내란 재판부 만들어. 우리 만들 거야. 그러면은 사법부는 깨갱하고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요, 삼권 분립의 국가가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삼권 서열의 국가입니다. 삼권 서열. 이제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던 그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무릎 꿇리는 거예요. 무릎 꿇려. 야, 무릎 꿇어. 그래. 무릎 꿇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이제 무너진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체제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체제 전쟁이란 말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주에 뭐가 체제가 바뀌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떤 체제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바로 인민민주주의 이런 거를 인민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를 하면서 사법부고 입법부고 행정부고 다 줄 세우고 서열이 있고 콱 틀어지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나라는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중국하고 북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삼권 분립이 무너졌는데 사실은 이거를 누가 무너뜨렸냐? 사법부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불법적으로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엉터리로 재판해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목을 지가 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영배가 이재명한테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문영배는 꼴에 삼권 분립이란 게 저기 헌법에 써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러 그거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아유 형배야, 문영배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이재명이가 헌법을 읽겠냐? 지가 너네들이 사법부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뭐 항의하는 꼬락서리 보고 있으면 진짜 한심하죠, 한심해. 여러분 이재명이 뭐라 했냐면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입법부는 선출 권력이고 사법부는 선출 안 했기 때문에 입법부가 사법부 우위에 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대통령은요? 대통령이야말로 선출 권력이에요. 국회의원은 기껏해야 자기 지역구에서 선출했지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투표해서 선출한 선출 권력이잖아요. 그러면 더 큰 선출 권력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가 왜 더 큰 선출 권력을 탄핵해요? 사법부는 그럼 왜 대통령 탄핵해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터리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고 일당 독재하는 거고 검찰도 해체해가지고 그다음에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경찰은 또 행정안전부 밑에 넣어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있는 거고 국무총리 밑에 있는 거고 또 뭐예요? 대통령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시스템을? 그거를 공안정치라, 공안정치. 공안이 뭐야? 경찰 동원해서 정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겁니다. 삼권 서열의 원칙이 작동하는 공안 정치하는 국가. 그러니까 깅그리치가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인 대한민국이 삼권 서열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욥기 9장 24절 아까 읽었는데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대한 이가 그간이시면 누구냐. 이 왕권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이거예요. 악인의 손에.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법권이에요. 사법권. 재판관들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그런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얼굴도 뭐야?
수건으로 가려졌다. 장님처럼 되었다. 그죠? 문영배 같은 사람 다 장님처럼 된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개가 되었다.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일당 독재를 하면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욥기 9장 24절이 오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딱 예비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법부가요, 이 진짜 이 병신 낙가무라 쪼다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지가 지목을 쳐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친 이재명 정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미국의 주적은 누구다? 중국이다. 중국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주적이 아니에요. 그죠? 이재명 정권도 지금은 미국의 주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적은 누구예요?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 그래서 모든 게 다 미국은 그쪽으로 지금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중국이 전승절을 했었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하고 역대급 무력화를 시했는데 무슨 뜻이죠? 중국의 전승절 퍼레이드는 우리는 미국과 한판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판 할 수 있다. 겁나지 않는다. 한판 붙어보자.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진핑이랑 김정은이랑 푸틴이 같이 서 있는 사진. 그죠? 반서방 삼총사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제 우리 뭉치자. 그래서 이 푸틴이 저 전승절 참가한 다음부터 약간 헷가닥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지 않고 지금 끝까지 가보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여기 두목이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그 다음에 넘버 2는 러시아 푸틴. 그러면 북한 저 김정은이 뭐예요? 행동대장. 두목 넘버 2 그다음에 행동대장. 그다음 그림 이거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정성시대 비슷하죠. 이 영화 보고 이렇게 찍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깡패짓 하는 새놈들 사이에 이것들이 도원의 결의를 맺고 우리가 같이 죽고 같이 살자 그러는데 그 다음 거 보이세요. 거기 한 다리 걸치는 게 누구냐면 저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 보여요? 누구예요? 우원식. 그렇죠. 우원식. 아이고 참 처량하죠. 이 전승절에 참가한 나라들이 꽤 되는데 미국 동맹국 우리나라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원식을 보냄으로써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뭐예요 그게? 우리는 중국 편에 서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 트럼프와 회담할 때 이재명이가 우리는 안비 경중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시절 지나갔습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저렇게 딱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실세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재명 정권의 실세들은 뭐예요? 우리는 중국 편에 서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 편에 절대 서면 안 된다. 이재명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앞에서 뭐 언론에는 아첨을 떨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아첨이 아니고 뭐예요? 아양이죠. 아양을 막 이렇게 아양이 많은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진짜 아양을 막 드는데 진짜 막 소름 돋고 역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 자주파가 뭐야? 주사파. 이 실세입니다. 미국 민주당 내 주사파들은 실세들은 그 텔레비 장면 보고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엄청 열받았을 겁니다. 기껏 대통령 만들어줬더니 트럼프 앞에 가서 저렇게 빌빌대고 그래갖고 이재명이 귀국하자마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집합. 이재명이 와라 해. 그래갖고 엄청 지어박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그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몸이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며칠 쉬어야 된다 그 뉴스 들었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그 뉴스가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며칠 안 보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불려갔어요. 실세들한테 불려가서 되게 야단맞았어요. 결국 이제 이재명이가 미국에 3,500억 불 주겠다고 한 거 지금 못 주겠다고 지금 번복했잖아요. 근데 그 3,500억 불이 미국이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거를 이번에 쭉 조사를 다 해봤고 찾아봤는데 그 어떤 기사에도 미국이 먼저 3,500불 갖고 와라고 말한 그런 기사가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한국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24일, 25일에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랑 같이 영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영국의 그 EU 대표들과 회담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두 양반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 그래서 스코틀랜드까지 쫓아가서 밤늦게 이제 만났는데 그거를 저 러트닉 장관이 기자들한테 다 얘기해 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똥줄이 타가지고 비행기 타고 스코틀랜드까지 나 쫓아와서 우리 저녁 먹고 났는데 그때 만나자고 난리쳐서 우리가 만나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과 유럽이 관세 협상 타결했기 때문에 한국 대표단이 좀 마음이 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 협상을 하는데 제대로 협상을 못하고 그냥 질질 끌려가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러트닉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최고의 협상안을 갖고 오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협상안을 갖고 오라 그랬지 얼마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거는 한국 측의 제안이었던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7월 31일에 갑자기 신문에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고 그 대신에 관세 15% 낮춘다라고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오직 국익만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게 대통령실의 얘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이가 협상을 실시간으로 챙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신문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몰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실시간 다 챙겼고 대통령이 그래서 3,500불 주고 15% 낮추는 거에 이미 다 합의했다. 그죠?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는 결국 트럼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럼 백악관으로 와라 이거야. 그래서 사인하자. 그래갖고 오라 그래서 날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서 뭐 겉으로는 아양을 떨고 하다가 이제 비공개 회담 딱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3,500억 달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돈을 내놓을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 플랜을 제시해라. 딱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우린 그런 돈 없다. 그러고서 돈 못 준다는 거예요. 완전 통수 친 거예요. 통수로. 그래서 회담이 그냥 결렬된 겁니다. 이 정신병자 아닙니까? 예? 이걸 외교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초등학생이 해도 이 정도다. 예? 그래갖고 언론도 이제 와서야 이제 3,500억 달러 그런 돈은 우리나라에 없다. 뭐 우리나라 외환고가 4천억 달러인데 어떻게 3,500을 주냐? 예? 근데 이재명은 그러면 또 협상단은 산수도 못해요? 4천 빼기 3,500 하면 500밖에 안 남는다. 산수가 안 됩니까?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9월 20일 어제죠, 어제. 어제쯤 되니까 우리나라에 산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뭐라 하냐면 3,500억 달러는 한국이 지난 35년 동안 해외에 순투자 합친 액수랑 맞먹는데요.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라는 사람은 뭐라 했냐면 보증과 대출을 포함한다고 해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산수가 된다 이거예요. 이제 산수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미국이랑 3,500억 불 투자한다는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아무리 구두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구두 합의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그냥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볼만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3,500달러 동의했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러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 지가 먼저 3,500불 하는 거 다 세밀하게 다 대통령실에서 다 모니터링해서 다 진행했다고 말하고서 지금 와서 입 싹 씻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가 보기에 우리나라 이 정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이 사기꾼들. 예? 이 완전히 우롱한 겁니다. 이거는 계획을 해서 우롱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우롱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여튼 우리나라 정부와 이재명이가 트럼프와 미국 행정부를 완전히 우롱한 사건이에요. 예? 그러고서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반미선동하고 반미선동.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지금 반미선동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다음 거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미 대사관 앞에 가서 뭐 양키 구호는 기본이고 저 오른쪽 아래 그림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찍고 있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그 찍는 쪽으로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불 행동도 저기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반대하는 뭐 자유대학 시위 거기서 이제 중공기 찍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법으로 처벌하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얼굴 찍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렇게. 그 다음에 대림동 명동에서 중국의 대한민국 침략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는데 그거는 중국 사람에 대한 혐오 시위다 그러면서. 그럼 반미 시위는 미국 사람에 대한 혐오 시위 아니에요? 트럼프에 대한 혐오 시위 아닌가요? 반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반미 시위에서 트럼프 대통령 얼굴 찍는 거는 그럼 표현의 자유냐? 진짜 웃기지도 않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는 친중 반미다라는 거를 내놓고 미국을 우롱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다. 그리고 어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뭐라 했냐면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 불가능하다는 건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인공지능 전투 로봇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로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대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미사일 이런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정찰 자산 있어요. 정찰기. 미국이 갖고 있는 정찰기를 갖고 있든지 또 뭐가 필요해요? 미국이나 일본이 갖고 있는 인공위성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좌표를 찍어줘야 때릴 거 아니에요. 좌표를 누가 찍어줘요? 미국하고 일본에서 주는 그 정보 갖고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우리나라는 그런 정찰기나 인공위성이 없어요. 인공위성 있어봐야 한 몇 개밖에 안 돼갖고 그거 커버도 안 된다고요. 미국 없이 그러면 이렇게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운영할 수 있어요? 에? 아니 이게 그래서 군대 안 다녀온 미필자를 대통령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이 군대를 안 나오는 사람을 대통령 뽑아 놓으니까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 불가능하다는 거는 굴종적 사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군 철수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예 대통령실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반미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미군 철수하고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한테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죠. 뭐 이거 통째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내어주는 건데요. 제2의 병자 호란을 겪어봐야 정신 차립니까 우리나라는? 예. 또 이재명이가
이재명 정부가 꼴값을 떤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것도 국내에서 잘 보도가 안 된 사건인데 유엔에서 한국이 이란 제재를 해제하자는 그런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좀 세다 보니까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국이야, 의장국. 우리나라가. 유엔에. 이 안전보장 이사회 15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이 결의안을 제출해서 이 이란 제재 풀어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 첫 번째 중국, 또 두 번째 러시아, 그 다음에 대한민국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그쪽이랑 지금 편먹고 이제 투표했고요. 9개 국가가 반대하고 2개 국가가 기권해서 분열됐답니다. 고든창이 이걸 놓고 뭐라 그랬냐면 자유진영에서 벗어나 북측러와 연합하려는 위험한 시도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을 단순한 절차적 발의가 아니라 전략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전략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거야. 띠디디딕 띠디디딕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뭐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러시아 편, 중국 편, 이란 편입니다. 그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찰리 커크가 총 맞아 죽은 거 아시죠? 여러분 찰리 커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나요? 뭘 주장했나요? 왜 죽었죠? 찰리 커크가 죽은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표현의 자유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표현의 자유, 이건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죠. 근데 미국이요, 이상한 나라가 된 게 왜냐하면 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나라예요. 미국에서 누가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좌파들입니다. 미디어와 좌파들. 표현의 자유가 가장 많이 억압되는 장소가 어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대학교가 좌파들이 제일 많이 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리 커크가 죽은 장소도 어디예요? 대학교에서 죽었어요. 대학. 거기서 뭐 했어요? 토론했습니다. 토론. 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대학생들과 토론했어요. 강연이 아니고 토론했습니다. 질문 받고 대답하고 질문 받고 대답하고. 왜 토론을 했죠? 미국 대학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바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총을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찰리 커크가 그동안 한 일은 터닝 포인트 USA라는 이 기관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일이 뭐냐면 미국 전국에 3,500개 이상의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터닝 포인트 USA 조직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보수 청년 운동 단체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찰리 커크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 이름이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책이 캠퍼스 배틀필드. 캠퍼스 전쟁터. 그 대학 캠퍼스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네. 좌우파가 맞서 싸우고. 물론 이제 마가 독트린이라는 유명한 책도 썼죠. 근데 그 다음 책이 또 재밌어요. The College Scam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그만 글씨로 돼서 잘 안 보이는데 How America's Universities are Bankrupting. 어떻게 미국의 대학들이 파산을 시키고 또 Brainwashing Away the Future of America's Youth. 미국의 젊은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파산시키고 어떻게 세뇌시켜서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폭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미국 대학을 고발하는 책이에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그래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찰리 커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자유주의 정치가였거든요. 이 캠퍼스에서 이제 이런 일들 쭉 했는데 이 찰리 커크를 죽인 이 타일러 라빈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이제 쉽게 말하면 외톨이면서 좌파 이념에 이제 중독이 된 상태였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의 미디어가 계속해서 뭐라 했냐면요. 찰리 커크는 극우다 이렇게 극우다. 파라이트다. 혹은 얼트라 라이트다. 그래서 찰리 커크는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얘기가 되냐면 두 번째는 찰리 커크는 뭐다? 파시스트다. 파시스트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정치가를 극우몰이를 하고 파시스트라고 언론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좌파 유튜버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요. 그 다음에는 찰리 커크는 나치다. 그 다음에 찰리 커크는 히틀러다.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갑자기 히틀러가 됐는데 이런 타일러 라빈슨 같은 사람은 그걸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는 어떻게 돼요? 그 보네퍼 목사가 그랬잖아요. 저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내가 히틀러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된 거예요. 얘가. 찰리 커크가 히틀러야? 그럼 내가 죽여야지. 내가 찰리 커크를 죽이는 건 인류에 대한 나의 엄청난 공헌이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타일러 라빈슨도 피해자입니다. 어떤 피해자예요? 엉터리 언론, 엉터리 좌파 유튜버들이 극우몰이라죠. 극우몰이를 극단적으로 해서 파시스트 나치라고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짓된 주장을 막 해대니까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정말로 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근데 이 찰리 커크가 죽었는데 죽자마자 그 SNS에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면서 그것을 셀러브레이트 축하하는 그런 SNS가 막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런 글을 써서 올라온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다 해고시켜버리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직장에서 잘렸어요. 뭐 항공사 직원들도 잘리고 학교 교사들도 잘리고 유명 방송국 MC도 잘리고 방송 중단되고 쫓겨나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비웃는 것도 그런 표현의 자유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을 칭찬하고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한 건 뭐냐면은 폭력을 조장하는 얘기다. 그거는 절대로 표현의 자유를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처벌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민주당 당원들이 탈당을 해요. 그래서 공화당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시민들이 그동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완전 민주당의 환멸을 느끼고 탈당해서 공화당에 가입하는데 사실 이 찰리 커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누구예요? 지금 부통령 하고 있는 J.D. 벤스예요. J.D. 벤스가 부통령으로서 이제 그 다음 공화당 대통령 후보 나가는데 한 2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J.D. 벤스가 임기 끝나면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후보 나갈 거냐 그럴 때 찰리 커크가 나간다 그랬어요. 31살, 41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 공화당, 미국 보수 세력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은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들이 보수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서도 지금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아세요?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그림 사진 좀 보여주시면 9월 14일입니다. 한 주 전쯤 되죠. 런던의 애국 집회입니다. 애국 집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내가 애국 집회라고 말을 한 거는요. 영어로 신문에 패트리엇 랠리라고 정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패트리엇이 뭐예요? 애국자 랠리 집회. 애국자 집회입니다. 근데 이게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인데 그 사진 몇 개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전부 다 보이죠? 영국 국기 들고 나왔죠. 그죠? 그 다음 거 보이시면. 지금 뭐 영국 시내가 전체가 완전히 시위대로 덮여버릴 정도로 그런 큰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의 이름이 뭐냐면요. Festival of Free Speech. Festival of Free Speech예요. 그러니까 Free Speech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축제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처럼 이 표현을 하면요. 전부 다 뭐 법적으로 처벌하고 극우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 참다 못해서 이렇게 거리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랑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죠? 네. 애국 집회. 우리도 애국 집회잖아요. 그죠? 광화문 집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국 국기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는 뭐야? 태극기. 영국은 유니언 잭이라고 하는 저 국기.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첫째는 표현의 자유를 달라, 허락하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민자, 난민들 못 들어오게 하라. 이게 두 가지 요구입니다. 이 집회.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넘겨주시면, 찰리 커크 초상화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시위에서 사람들이 찰리 커크의 사진을 들고 나왔어요. 9월 10일에 죽었는데 14일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친 구호가 뭐냐면 We are 찰리 커크. 그렇게 구호를 외친 거예요. 우리가 찰리 커크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경찰 추산 10만에서 15만 명 모인 걸로 돼 있고 집회 주최 측 추산 300만 명 모인 걸로 돼 있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맨날 경찰 추산은 10만에서 15만인데 우리 집회 측 추산은 한 300만 명, 360 몇몇, 몇천 몇백 몇몇 몇십몇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언론과 영국 언론에서는 일제히 기사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Far Right Rally라고 썼어요. 극우 집회라고. Far Right Rally.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 신문에서도 안 실어주기도 하지만 싫으면 무조건 극우 집회자 우리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다음에 같은 날 5천 명의 반대 집회도 열렸대요. 이것도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는 민노총 집회 맨날 저 아래쪽에서 같이 하잖아 우리.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날 일론 머스크하고 프랑스의 그 대중운동가인데요.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이 여기서 연설했습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런 시민 운동가들이 리플레이스먼트 운동이라 그래요. Great Replacement. 이게 뭐냐면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 리플레이스먼트가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날 집회를 인도한 사람이 타미 라빈슨이라는 저 영국 사람인데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지금 저 집회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국민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신혁명인데 문화혁명인데 이게 지금 정치혁명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차피 미국은 이미 정권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문화적인 이런 청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지금 이런 정신혁명과 정치혁명이 일어나는데 영국의 저 시위는 매우 명확하게 우리는 트럼프와 미국과 함께한다라는 그런 운동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네팔,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은 시위가 일어나는데 전부 다 친중 정부죠, 그죠? 두 번째 특징은 중국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는
아주 그런 좌파 정부, 친중 정부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운동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여러 곳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세계는 같은 방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욥기 9장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대개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여기에서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마음만 먹으시면 어떻게 하신다? 이 세상을 악인의 손에서 빼앗아서 선인의 손에 넘겨주시고 재판관들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데 그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다 벗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나가면 물론 하루아침에 이 싸움이 끝나서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면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